이게 지난 2016년하고 비슷한 흐름인 것 같다라는 저희 개인적인 전망이 있고 네. 금융시장에서는 일부에는 네. 비슷한 면도 있지만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때처럼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동글레미 쳐 있는 게 2016년 케이스예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이 위안화입니다. 위안화가 당시 똑같이 6.2에서 네. 가파르게 7위안까지 올라가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약간의 해프닝도 있어요. 당시 위안의 그 종가 처리가 네. 이때 기준점이 좀 바뀌면서 급등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거 차치하더라도 결국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되면서 네. 빠르게 위안이 약세로 갔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역축이기 네. 때문에 올라가면 역전입니다. 네. 지금 위안화가 미국과 중국의 금리 차가 역전됐어요. 네. 네. 이렇게 빠른데도 불구하고 이제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럼 얘도 그냥 확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근데 이렇게 위안이 약세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 항상 신흥국들의 위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콜은 네. 대부분 아직까지 컨센서스는 아니야. 이때하고 달라. 그렇게까지 약세가 되지 않을 거야. 네. 왜냐하면 올해 10월 말에 중국에서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영구 집권과 더불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외환시장에 개입을 할 거고 누를 거야. 네.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그럴 개연성이 있지만 지금 미국의 긴축 속도가 네. 워낙 높기 때문에 이 금리 차를 중국이 버티기 힘들 거다. 만약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시진핑의 영구 집권과 공동부유로 이런 것 때문에 억누르다면 그의 부작용이 시차를 갖고 내년 초반에 더 크게 올 거다. 네. 그래서 차라리 시장의 논리처럼 매도 먼저 맞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위안화의 약세, 7위안이 넘냐 안 넘냐에 따라서 네. 우리 신흥국 전반적인 경기라든지 아니면 주식시장, 뭐 산업 다양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정적으로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중국이 금리를 지금 안 올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이 금리를 오히려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예. 중국도 지난 1분기 GDP가 나왔는데요. 네. 올해 중국이 목표로 하는 GDP가 5.5%예요. 그런데 1분기에 중국이 성장률이 워낙 부진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2분기, 3분기, 4분기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네. 중국이 경기를 좋아하려면 계속해서 통화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멀어지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인민은행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추든지 아니면 적어도 동결. 아니 얘네는 너무 웃긴 게 네. 그 뭐 알리바바 이런 애들 다 때려잡고 경기가 네네. 좋길 바라는 게 네네. 그렇잖아요. 뭐 그거 사교육도 다 때려잡고 그 중국 주식들 막 겁나 부러졌잖아요. 막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네. 경기는 좋아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일본이 네. 공교롭게도 모든 중앙은행들하고 정반대의 스탠스를 보이고 있고 네네. 그런 게 여지없이 외환시장에서의 결과물로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우리는 한국이 좀 중요하잖아요. 네. 한국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지금 통화가 약세예요. 네. 근데 두 국가 모두 내수 비중이 크다고 하지만 한국의 수출과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수출 때문에 그나마 선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분기에는 두 두 국가의 통화 약세가 네. 워낙 약세폭이 크기 때문에 한국 수출이 과연 2분기에 어떨까 될까 네. 저는 자신도 없고 그리고 중국 경기에 아직까지 익스포저, 즉 노출도가 큰 게 한국의 수출이기 네네. 때문에 근데 중국 경기가 지금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밀었잖아요. 그럼 이런 상태에서 과연 한국이 경기가 좋을 수 있을까? 네. 딱 하나 기대하는 거는 네. 요즘 세상을 보면 다 리오프닝. 네. 이젠 전부 다 오프라인 세상으로 왔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나마 내수가 좀 선방하겠지. 딱 하나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그 내수도 잘 보셔야 되는 게 네. 최근에 한국은행이 금리 올리면서 네. 가계에 대한 부채도 높아지고 네. 뭔가 좀 이러저러한 여지않은 악순환이 좀 지속될 가능성이 네, 네, 높다라고 네. 보고 있는 것이죠. 금리 어쩌면 못 올리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네. 두 가지 뷰가 있어요. 하나는 그러니까 금리 많이 못 올릴 거다라는 게 연초부터 끊임없이 나오는 의견이고요. 또 한편은 그런데 생각보다 40년 내 최고의 인플레이션. 네. 이거는 조금 의중이 강하다. 이번에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네. 큰일 날 것 같다. 그럴 거면 차라리 빨리 올리겠다. 많이 못 올릴 것 같으니까 올릴 수 있을 때 빨리 올리겠다. 야, 아니 이번 인플레이션은 우리나라가 금리 올린다고 잡아질 것 같지가 않은데. 뭐 IMF나 세계은행들이 다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전 세계가 다 인플레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거면 우리나라 금리 올리면 그거 되지만.
그래서 네. 여기 이번에 결국에는 헤드라인으로 나오는 뭐 빅스텝 50bp라든지 최근에 이 75bp 금리 인상 설도 있어요. 그거는 빅스텝을 떠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얘기해요. 네. 네, 빅스텝을 훨씬 더 넘어서는 자이언트 스텝 우리 상장사 이름 아니에요? 그 사야 되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네. 자이언트 스텝 얘기도 있는데 네.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컨센서스화 됐다는 의미에서 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좀 중요해 보여요. 첫 번째는 피벗을 지속할 거냐는 질문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 지난 3월달 FOMC 제가 여기 신사임당 채널에 나와서도 얘기했는데 네. 3월달 FOMC는 한마디로 피벗이었다. 피벗이 뭐냐면 그 전까지 연준의 스탠스는 경기를 조금 완만하게 이끌어가면서 물가를 잡겠다라는 듀얼 먼데이트, 무게중심을 그래도 경기 쪽에 좀 있었다면 네네. 지난 3월 FOMC 금리를 올리면서 완전히 이제는 경기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부터 때려잡겠다라는 네. 스탠스를 보였다는 게 피벗이에요. 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3월 FOMC 얘기입니다. 여기자가 질문했어요. 네. 금리를 이렇게 올렸는데 경기 괜찮을 것 같냐? 그때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했어요. 경기 괜찮다. 그 한마디가 금융시장을 그때 끌어올렸습니다. 네네. 그때 사람들이 반신반의하지만 그래도 파월 의장이 저렇게 좋다고 하는데 네, 네. 고용시장 봐 여전히 좋잖아. 하지만 저는 지금부터 삐걱거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보시면 네. 이번에는 미국 경기에 대해서 여전히 물어볼 거예요. 네. 파월 의장은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좋다. 고용시장 봐라. 완전 고용 실업률에 임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는데요. 이번 GDP는 큰 폭으로 하락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3월 달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네. 지난 3월 달의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좋았단 말이죠. 그리고 고용시장 좋고. 네. 그러니까 파월 의장한테 물어봐도 파월 의장이 why not? 괜찮아. 금융시장은 오케이라고 넘었을 겁니다. 근데 그날 6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었냐면 경기 지표가 다 다운그레이드가 돼 있고 실제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GDP가 네. 1분기 가장 저조한 모습을 보고 FOMC가 열린단 말이죠. 네. 이번 주에 1분기 GDP가 발표되고 그 다음 주에 5월달 FOMC가 나오니까 여전히 파월 의장은 괜찮다라고 하겠지만 네. 금융시장은 괜찮은 거 맞은가? 이렇게 경기도 안 좋은가? 네. 그런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감들이 6월 FOMC까지 이어지면서 중구난방이 될 것 같다라는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거고 뒤에 제가 잠깐 차트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보시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주황색이 여기까지 발표됐어요. 네. 현재 6.9% 지난해 4분기. 그런데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컨센서스가 1%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간다는 네, 거예요. 네. 그것을 왜 알 수 있냐면 미국 연준의 지역 연방은행 중에서 아틀란타 연준에서 매일매일 일간으로 나오는 경제지표의 GDP 컨센서스, 네, GDP 나우를 보면 이미 고개를 내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둔화되면 네. 그다음부터 금융시장은 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악재 반영 올라가자라고 볼 텐데 네. 이 안에 세부 내역을 제가 추정을 해보면 미국도 여전히 소비가 둔화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퀘스천이 있는 거죠. 뭐냐면 고용시장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미국 고용시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용시장이 좋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미국 경제는 소비 경제이기 때문에 네네. 소비는 소득의 함수. 그럼 소득의 주 원인이 고용시장. 고용시장이 좋으면 소비가 느는구나. 네. 근데 실적 데이터를 딱 보니까 소비가 안 늘고 오히려 둔화된다. 네. 그러면 조금씩 의문을 갖기 시작할 거다. 그런 의문이 왔는 와중에 금리를 50bp나 올리는데 네. 당연히 질문이 있을 거고 네. 근데 파월 의장은 계속해서 괜찮다. 고용시장이 괜찮다. 네. 그럼 시장은 아니 고용시장이 좋은데 그러니까. 소비는 왜 안 늘고 미싱 링크가 있네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견이 분분할 것 같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거 아직 뭐 일자리로 안 돌아와가지고 그거 실업률은 낮게 나오는데 일 안 하는 사람 늘어나고 막 이거 그때 얘기했던 그렇죠.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은 견고한 고용시장에 대해서 대부분 리즈너블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거죠. 코로나 이전에는 100명이 경제활동을 했었는데 50명이 이탈한 가운데 경제활동의 이 퀄리티를 네.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논의가 될 거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하루 종일 2% 넘게 하락한 것도 있고 네. 중국은 월요일 날 장이었는데 5% 이상 하락했었고 예. 그러니까 쭉쭉 내려가는 것이죠.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의 근원이 뭘까 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5월 FOMC가 아무래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네. 하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 그냥 한 두 가지 정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빅스텝이라 그래서 이번에 금리 50bp 올릴 것 같습니다.
아, 네네. 네, 그런데 이미 금융시장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빅스텝과 QT 시작 이런 것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보통 이런 우려감이 있으면 끝나면 자 이제 악재는 다 반영돼 갖고 괜찮다라고 해야 될 텐데 네네. 여전히 그런 불안감은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여전히 불안감이 이어진다라는 건 네. 금리를 올렸음에도 물가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하다. 맞습니다. 금리를 올려도. 네. 금리 빨리 올릴 것 같은데 네. 그리고 꽤 매파적으로 많이 반영할 것 같은데 스탠스가 옮길 것 같은데 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된 반면 네. 6월 FOMC가 되면 오히려 아니야 금리를 못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중구난방 현상이 좀 이어질 것 같다. 6월에는 네, 그렇다면 이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는 좀 어려운 게 네. 경기가 둔화된다는 듯한 모습이 좀 더 네. 가시화될 거기 때문에 6월 FOMC가 아마 분수령일 것 같다는 아니 말씀입니다. 6월 FOMC는 그러면 경기는 꺾이는데 인플레이션 계속되는 거 이거 그거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도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에이,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금리 많이 못 올리겠지라는 생각도 있는 반면 그럼 금융시장은 금리가 별로 많이 안 올라? 좋아져야지 좋게 해석한다라고 하지만 왜 안 올린다 그랬지? 경기가 안 좋구나. 그렇다면 더 불안한 거 아니야? 이러한 다양한 해석들이 6월 FOMC에서는 꽤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 같아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외환시장에 대해서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되고 실제 여의도의 많은 페이퍼들이 외환시장에 대해서 많이 분석하는 페이퍼들이 나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요런 관점에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외환시장을 보시죠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죠. 외환시장. 금리 올리면 네네. 그 달러가 강세로 가잖아요. 맞습니다. 그 뭐 원달러도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돈 되게 싸고 네, 1250원 미국 훌쩍 돈 되게 넘었다가 비싸고. 네네. 보통 저는 올해 한 해를 놓고 봤을 때 상반기가 조금 피크였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세의 피크인 것이죠. 네. 자,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상반기의 고점이면 하반기는 쭉 내려오겠네라고 했는데 여기서 쭉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아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네. 달러가 강할 것. 네, 그냥 올 한 해를 놓고 봤으면 상대적으로 달러는 1년 내내 좀 강했어. 근데 그 강한 게 상반기에 좀 컸다가 하반기에는 조금 완화됐었네 정도로 마감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엔화 약세는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엔이 꽤 약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액 자산가들이 문의가 많으세요. 왜냐하면 세상에 영원한 건 없다. 지금 이렇게 약세면 이제 더 이상 약세는 끝난 거 아닌가? 결국 2, 3년 터를 놓고 보면 3년의 터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이 가장 약세가 아닌가? 그럼 지금부터 서서히 엔화를 한번 사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이제 문의들이 있으세요. 일본 부동산 투자해야 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의 그 레벨을 타진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연말에 더 약할 것 같습니다. 더 약할 것 같다. 네네. 그런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하면 일본 경기도 보통 엔화가 약세면 딱 떠오르는 게 일본 그럼 수출 경기 좋아지나?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산업에서 경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본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안 좋아지고 뭐 이런 거 얘기했어요. 그러든지 아니면 큰 카테고라이즈 안에서 보면 둘 다 어쨌든 좀 좋아지는 거 아닌가? 그냥 가격 측면에서 좀 싸지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뒤에도 제가 차트를 하나 말씀드리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요. 제목이 엔조 효과가 예전만 못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파란색이 실질 실효 환율이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명목 환율, 뭐 달러당 몇 엔 이런 것들, 그거를 물가로 디플레이팅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파란 선이 내려가면 엔화가 약세입니다. 올라가면 엔화가 강세고요. 그러면 지난 2005년에서 8년 사이 금융위기 전까지는 엔화가 약세가 되면요, 수출 물량이 늘었어요.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우리가 엔조 효과가 있다. 시차는 있겠지만 일본이 확실히 수출 기업이 엔화가 약세하면 더 많이 팔린다라고 맞았었는데 최근에 한번 보시죠. 최근에 엔화가 여전히 약세인데요. 수출 물량이 횡보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뭐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또한 2011년도에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때 두 번의 큰 쇼크로 인해서 일본의 기업 그 공장들이 다 해외로 이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는 다 공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엔화 약세의 효과를 그렇게 누리지 못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높아질 것 같은 개연성이 높으니까 엔화는 달러가 강세면 반대급부로 약세인데 엔화가 약세면 과거처럼 일본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엔화가 강세가 될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베노미스. 네,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그런 효과가 수출 측면에서 많이 결여됐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30엔 언더거든요. 그러니까 150엔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니까 더 약세 압력이 높아질 거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면서 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BOJ 자체도 여전히 우리는 모든 국가들 다 금리 올리고 있는데 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근저에는 여전히 일본 그러면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악령, 우려라는 게 있잖아요. 일본의 소비자 물가는 여전히 1%대예요. 아, 일본은 인플레가 안 왔어요? 안 와요. 와, 아니 여전히 네.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글로벌 공급망의 그쵸. 불안과 맞습니다. 뭐 원자재 가격 급등과 네네. 이런 거 다 해도 그렇죠. 안 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거기다가 엔화 약세까지 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안 와요. 아이러니하죠.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예. 말씀드리냐면 일본 기업들은 예. 지금 생산 단가는 높아지고 있어요. 예. 근데 소비자한테 전가할 수 있는 가격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마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 기업들은 상당히 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엔화도 약세 압력이 좀 높아질 것 같다. 이거는 상당히 주요한 전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일본도 수입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네네. 그런데 이 소비자 물가가 안 바뀐다는 게 그렇죠. 신기하죠. 일본이 제조가 탄탄해서 그런가? 안에서 만들어서 네. 안에 써서 그런가? 해외에 나갔던 기업들이 네네. 내수를 갖고 와서 물건을 뭐 소비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 나간 기업은 해외 자체에서 해외로 나가는 거고요. 네네네. 안에 그냥 완전히 크로스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좀 바뀌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유로화도 약세로 간다. 유로화는 좀 이견이 분분합니다. 네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럽 중앙은행인 ECB도 완화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흔히 미국으로 맞으면 QE, 그러니까 양적 완화죠. 네. 양적 완화를 이제 3분기에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분기 초입이잖아요. 네. 아직도 한 3, 4개월 어간 정도 양적 완화에 룸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가장 주요한 것은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자, 우크라이나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유럽. 유럽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유로화는 약세 압력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유럽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유럽은 경기가 워낙 침체 가능성이 높아져서 네. 금리를 못 올릴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경기를 올린다면 유럽은 가장 빠르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네.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희 전망은 유럽은 올해 연말에도 금리 올리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럼 계속 달러만 강세네요. 과연 그럴까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이겁니다. 자, 이게 뭐냐면 네. 파란색 데이터가 DXY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이게 주요 6개 선진통화국 대비의 달러 강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100보다 위니까 강세긴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브로드한 인덱스는 뭐냐면 네. 선진 통화 6개 통화 말고 네. 위안화 아니면 원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주요 국가들 대상으로 달러가 얼마나 전 세계 강한지. 통화. 네, 그러니까 보면 보통 이제 신흥국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럼 지금은 주요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가 더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로화와 엔화가 상당히 약하다는 것이죠. 다른 통화 대비에는 달러가 강하지만 그렇게 강하진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위안화 보시면 위안화 아직까지도 강하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네. 달러는 주요 선진 통화에 대해서 좀 더 강한 달러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이제부터는. 네, 달러가 강하다는 뷰는 여전히 강하고 있는데 네네. 저는 위안화가 가장 조금 염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결국 지금의 이 빅스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가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상당 부분 의견이 좀 분분해요. 네. 지금 3월달 기준으로 8.5%입니다. 네. 3월 기준인가요? 네, 3월 기준입니다. 발표된 거고요. 그 뒤로 쭉 전망치인데 지금 언제 미국의 물가가 피크냐에 대해서 파월 의장하고 옐런하고도 계속해서 의견이 좀 달라요. 옐런은 조만간 피크다. 네. 파월 의장은 피크로 알았는데 최근에 우크라이나발 리스크 때문에 이 피크가 좀 지연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제가 전월비 대상으로 4월 달에 한 0.8% 증가한 것으로 전망을 해보니 4월에도 8.5%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의 피크. 3월이 아닌 4에서 5월 어간에서 피크 찍고 그 다음 또 내려올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물가에 대해서 다 방향성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했어요. 그냥 계속해서 오르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를까? 저는 지금부터는 올해 2분기 이후부터는 방향보다는 속도에 좀 더 주목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속도가 기울기. 네, 그렇죠. 전월비 내려가는 것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걸 놓고 보면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려갈 것 같으니 지금 빨리 올려놓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야, 어차피 이렇게 내려갈 빠질 건데 네. 금리를 굳이 올릴 그쵸. 필요가 있냐. 네. 경기에 부담까지 그쵸. 주면서. 네. 그런 의견들이 네. 지금까지는 5월달 FOMC까지는 무슨 소리야. 물가봐. 네. 높잖아. 네. 경기 됐어. 물가부터 잡아야 돼. 그런데 이 뒤에 조금씩 나오는 경제 지표랑 경기를 네. 보면 아, 좀 느리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좀 왈가왈부할 것 같다. 아, 그리고 지금 너무 막 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이 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 원래 처음에 그린 인플레이션, 그 맞습니다. 전쟁 나기도 전인데. 맞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 미국에서 금리 올리고 또 전쟁도 나고 그다음에 공급 불안, 네네. 코로나 그거 되면서 그거 거기 막 항구에 배 못 네. 들어가고 막 서 있다. 네네. 네, 뭐 병목 그래가지고 현상들. 예, 병목 네. 현상 계속 인플레이션 얘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지금 저의 전망이 틀릴 가능성은 네. 딱 하나예요. 저는 우크라이나발 리스크는 5월 초에 봉합된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때 5월 9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전망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기치 못한 또 물가를 들어올릴 만한 리스크가 발생했습니다. 뭔가요? 중국의 봉쇄입니다. 아, 중국 봉쇄. 네, 중국에 또 다시 공급 충격이 나타나고 있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그런 영향으로도 위안이 7위안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 경기 둔화 압력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난 2016년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뭐냐면 지난 2015년, 16년에도 네. 미국은 되게 자신 있어 했어요. 우리 드디어 긴축합니다. 하고 네. 자신 있게 금리를 막 올리려고 그랬었는데 네. 당시 위안이 7위안으로 넘어가면서 그때 위안화 발작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휘두르다 보니까 네. 마이웨이를 고수했던 미국조차도 금리를 1년 동안 못 올립니다. 그러니까 템포 바스켓 하는 거죠. 예, 예, 예. 이번에도 비슷한 성향이 좀 있을 것 같다. 네.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것은 지금은 중국의 10월 달에 그 시진핑의 큰 이벤트를 앞두고 네. 오히려 더 빨리 그냥 약세로 가서 위안화가 약세로 가서 매도 먼저 맞고 정상화되면 가장 좋은데 네. 이걸 계속해서 억누르는 듯한 모습이 있어서 많은 것들의 부작용이 나오는 거죠. 일단 중국에서 자금이 이탈할 거고 아. 중국 경기가 둔화될 거고 그러면 가장 인접해 있는 수출 일본이라든지 네. 한국의 수출에 영향이 상당 부분 있을 거고 네. 그럼 올해 한국은 계속해서 성장률의 둔화 압력이 높은데 아. 딱 하나 수출 때문에 지금 그나마 버팀목인데 네. 이 수출이 근간이 흔들린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뭐 주식 투자라든지 경기라든지 좋을 건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불안할 때 네. 야금야금 남들이 안 살 때 손이 나가는 것도 대단한 용기고 그렇다면 너도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할 건데 가장 안전한 거 그나마 뭘까? 지금. 네, 네.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축적돼가는 자산을 모은다면 지금 뭘 해야 될까? 저는 여전히 삼성전자를 다시 한번 바라볼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왜냐하면 일단 삼성전자 자체가 좀 싸졌어요. 네. 물론 디램 가격의 하락세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여전히 상방에 누르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네, 네. 하지만 하방도 좀 견고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반도체를 보통 네. 중간재로서의 수출을 하죠. 네, 네. 수출을 하고 또 소비를 해주는 국가가 있고요. 네. 소비하는 국가의 통화가 강해지면 구매력이 늘어납니다. 네, 네.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느 국가가 가장 싸게 구입할 수 있냐라고 보면 달러 강세. 예, 예. 네, 그러면 어느 국가는 더 싸게 수출할 수 있냐고 보면 지금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네. 그렇고 네. 통화가 약세예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순환고리가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계속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이제는 해외에서 만들어서 본국으로 들어오지 말고 본국 자체에서 만들자라는 얘기가 네, 있을 네,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달러 강세의 그 큰 기조 안에서 미국 쪽으로 유리하게 가져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좀 유망할 수도 있겠네요. 유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시기와 시간의 싸움일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일단 단기적인 시황이 혼재된 상황에서 네. 사실은 한 템포 쉬는 것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떠한 뷰는 틀릴 가능성도 반드시 있으니까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가장 불안할 때 쏠림이 있을 거고 그 쏠림은 결국 망하지 않는 산업, 근간이 되는 산업이 뭘까라고 하면 역시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찾아야 된다. 예. 외국인 입장에서 봐도 이럴 네. 것 같아요. 리오프닝 딱 오프라인 되자마자 네. 온라인 시장에 쏠림이 좀 있어요.
유튜브 채널도 네. 이제 굵직굵직한 자리매김한 채널들을 사람들이 이왕이면 옛날에는 10개 봤는데 이왕이면 바쁘니까 한두 개만 보는 거죠. 주식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불안하니까 아예 이 시장을 떠날 거냐 아니면 언제든 발을 담그고 올해도 한 번쯤은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망하지 않고 근간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저는 이럴 때 오히려 더 큰 기업들이 좀 더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겁니다. 미국 주식이 좋을까요? 한국 주식이 좋을까요? 미국 주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요? 네. 계속 강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미국의 동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번 침체는 좀 짧게 온다. 그러면 결국 침체라는 얘기를 딱 꺼내는 순간 안전한 자산은 없어요. 다 녹아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 녹아내렸을 때 누가 먼저 빨리 고개를 들 거냐라고 하면 당연히 성장성과 헤게모니와 기축통화의 여러 가지를 갖고 있는 미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밸류 체인에 공교롭게도 제가 계속해서 미국의 안보 자산이 바뀌었고요.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뚝 떼어놓고 보면 미국한테는 꽃놀이 페이스 있고 우리는 그 반도체 산업에 상당 부분 주목해야 되는데 공교롭게 10만 전자의 눈높이가 6만 전자로 내려오는 이 순간 이 상당 부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주말에는 또 삼성전자의 수많은 임원들이 자사주를 취득했고 그런 뉴스 플로우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거 자사주 진짜 이거 완전 그거예요. 뭐냐면 현대자동차도 예전에 저 정의선 부회장이었나요? 그거 자사주 산다고 막 그거 뉴스 나오고 완전 그 애플카 할 때까지 확 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드릴 수 있는 콜은 사실 여러 가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이제 매크로를 보는 사람이라서 어떤 종목에 대한 뭐 인투이션이 시청자분보다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판에 돌아가는 걸 보니 일단 단기 시황이 혼재하다. 그리고 불안하다. 그리고 지금의 불안세가 어떻게 딱 정점 찍고 바뀔 것 같진 않다. 일단은. 그런데 이미 유동성이 좁혀지는 가운데서도 투자에 대한 유인과 니즈가 있다면 오히려 한국을 바라봤을 때 근간이 되는 산업에 좀 더 주목할 시기가 2분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저점은 아니다. 불안하다. 불확실성이 있다. 저점을 맞추긴 좀 어려운데 하여튼 하단을 다지는 기간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주식은 아무래도 뭐 구글 이런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잘했던 게 계속 잘할 겁니다. 저희 또 오늘 방송 녹화 쭉 해봤는데요.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빈센트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